공자하면 많은 분들이 예의, 도덕, 충효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자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택하여 사귄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멀리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행착오를 겪어봐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 남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께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과 사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하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5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교원영생.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첫 번째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사람은 바로 교원영색의 사람입니다. 교원은 교묘한 말, 영색은 아름다운 얼굴빛이라는 뜻이죠. 즉, 말은 달콤하고 표정은 친근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주변에서 만나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김 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분과 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을 잘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기분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더래요. 김 할아버지는 그 말들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잠깐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곧 갚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그동안 받은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서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분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갚겠다던 약속도 자꾸 미루더래요. 결국 김 할아버지는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원영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언어적 포장 링귀스틱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관계를 만들어가면 실제 신뢰 관계와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심은 행동으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자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하셨을까요? 듣지 말고 보라.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할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거든요. 말은 적어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말은 적어도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말은 적어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교원영색, 선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얼굴빛만 좋은 사람에게는 즉 진정한 사랑이 드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 너무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교원영색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금묵자흑, 나쁜 무리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금묵자흑의 상황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즉, 나쁜 무리에 속해 있거나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안이 더욱 소중해지는데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분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늘 같았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불친절해. 처음에는 박 할머니도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머니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일들도 자꾸 문제로 보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지? 그리고 그 이웃분과의 만남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바로 금묵자흑의 위험성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2-3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90% 이상 동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벗은 신중히 사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아첨하는 사람, 권력과 이익에만 붙는 사람. 세 번째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권력이나 이익이 있을 때만 붙어 있다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굽신거리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지만 실제로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분이 성공했을 때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에서 온갖 친척들, 지인들이 나타나서 역시 우리 형님이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우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심지어 연락조차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선시대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서 줄을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의 건강이 곧 나라의 복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관리가 실정을 저질러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극진히 모시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하더래요. 이게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공자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부르며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 조선의 세도 정치, 중국의 여러 왕조들 모두 아첨하는 신하들에 의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단 역사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친척들이 나타나서 작은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우리 집안의 기둥이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때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익을 노린 아첨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있게 말려줄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필요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자께서는 평생에 걸쳐 언행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라고 말해놓고는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고, 곧 갚을게요 라고 해놓고는 계속 미루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해놓고는 정작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둘째, 말로는 원대한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눔이죠.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한 푼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A 앞에서는 어를 칭찬하고 B 앞에서는 어를 비판하고 다시 A 앞에서는 B를 비판하는 식이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 할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알게 된 분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만 극진히 대하고 평신도들에게는 무관심했어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가 부탁을 드리면 요즘 저도 여유가 없어서 라며 거절하더래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흥정할 때는 몇백 원까지 깎으려고 하고, 버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완벽할 순 없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분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더래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셨어요.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찢길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문제를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군자는 말이 행동에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군자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말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을 보라고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탐욕과 이익만 좇는 사람.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사람은 탐욕과 이익만 좇는 사람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즉 도리와 의리를 뜻합니다. 반면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오직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게 뭐가 좋을까? 이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둘째, 위기 상황에서 먼저 도망갑니다. 평소에는 친한 척 하다가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사정이 있어서 라며 가장 먼저 발을 빼죠. 셋째, 의리보다 실리를 우선시합니다. 오랜 친구나 은혜를 입은 사람보다도 더 큰 이익을 주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평생 함께 일했던 동업자분과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며 형제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자 그 동업자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래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라며 혼자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둘이 함께 쌓아온 고객 명단이나 사업 노하우까지 빼돌려서 새로운 파트너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형제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익만 쫓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모든 걸 버리고 이익을 택하는 거죠. 공자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은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둘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손익으로 계산하는 사람과는 진심 어린 우정이나 신뢰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셋째, 결국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만 쫓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왈딩어 교수가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익만 따지는 관계로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위해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공자께서 제시하신 해법은 무엇일까요? 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를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오래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익이 없어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람 곁을 지켜줘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설령 그 약속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해져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줘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익보다 의를 따르는 자 그가 진정한 벗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이런저런 사람들과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2500년 전에 주신 이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대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드린 5부류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둘째,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소통해 보세요. 셋째, 나 자신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경계해야 할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다만 공자의 지혜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지켜본 후에 결정하세요. 여러분, 공자께서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쁜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남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함께해서는 안 되죠. 공자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 끌어당기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모두 공자의 지혜를 실천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지혜가 곧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